네, 오늘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보 현안과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선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혁신기구 출범을 앞두고 이례경 위원장이 임명 당일에 사퇴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국 현안,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 차시면서 싸울 게 별로 없네 하셔가지고 제가 토론과 논쟁을 좀 확대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충일이니까 추념사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자, 대통령의 추념사 화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서 일단 한미 동맹, 최근 북한 발사체 도발도 있었고요. 민주당은 편향 외교를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좀 통틀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 제복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소방관복, 군복, 네. 경찰관복 이것은 국가가 입혀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존경과 또 감사를 국민께서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이렇게 짧습니까? 이 야당이시니까 말씀 많이 하시죠. 길게 해주십시오, 예. 전 의원님께서. 아니요, 뭐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은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든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든 간에 보훈 정책의 밑바탕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 메시지가 보훈 정책의 가장 기본이고 네. 기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이분들을 영웅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남아 계신 유족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이 바로 보훈 정책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말씀, 아주 기초적인 언급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국가보훈부의 출범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보훈부 같은 경우는 여야 이견 없이 완벽하게 합의 처리가 된 정부조직법 개편이었죠. 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국가보훈부 성격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자마자 국회에서 이견 없이 그리고 올해 현충일 전에는 국가보훈부 성격에서 출범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네. 시간표를 민주당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견 없이 출범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은 민주당의 그동안 추진해왔던 따뜻한 보훈 정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지를 않으면 어떤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말 국민 모두가 보훈 가족에 대한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을 저희가 늘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보훈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법을 바꿔가지고 보훈부로 성격을 했는데 그 전에는 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훈부가 되면서 서열도 네. 이제 9위까지 올라갔고 국가에 그만큼 헌신한 가족들과 또 많은 분들에 대한 네. 국가의 예우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박민식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박민식 장관은 저하고 2승 2패 국회의원 선거에서 4번 붙어서 2승 2패인데 정치적으로 건 한 20년 가까이 경쟁을 했던 사람이 그래도 장관으로 이렇게 취임을 해서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축하드리고 싶고 초대 장관이니만큼 또 잘 이끌으셔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라는 덕담도
한 말씀 꼭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이 넉넉하십니다. 그래서 박민식 장관 청문회 할 때 아마 옆에서 또 거들어 주시고 네. 같이 경쟁을 하셨지만 인품이 어떠신지 얼마큼 실력이 있으신지 이렇게 또 야당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국가보훈부 출범 성격까지 좀 의미까지 먼저 짚었는데 두 분이 훈훈하게 시작을 하셔서 바로 전국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대경 혁신위원장 얘기인데 9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애초에는 좀 정면 돌파할 줄 알았는데 어떤 건가요? 당내 아니요, 분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 이래경 네. 내정자 발표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와 그 우리 문체위 위원들 사이에 그 오찬 약속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오찬장에 이제 이재명 대표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물어봤죠. 이거 정면 돌파합니까? 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뭐 천안함 폭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겠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느낌은 이게 하루 못 가겠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바로 9시간 만에 네. 바로 언론의 지적 또 정치권의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이것이 민심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반응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논란의 발언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고 밝혔는데 예, 사전에 인지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아니 SNS만 해보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인사검증 하는 데 있어서 네. 야당이 가지고 있는 수단 방법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만 점검을 해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도 좀 놀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SNS라든지 이런 것조차 사실은 이제 검증이 좀 안 됐죠. 완전히 실패한 그런 인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혁신위원장을 모실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늦더라도 뭔가 좀 국민들께 좀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뭐 이런 좀 인사로 좀 영입을 하는데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이래경 전 위원장이 과거 이제 발언들을 거론하면서 또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까지 얹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권 대변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정당의 혁신은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혁신의 대상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에서부터 얼마나 당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혁신의 대상인데 올바른 사람이 오면 이재명 대표부터 내려놓고 나가라고 아마 떠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를 보호했던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앉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 뭐 이런 검색을 안 해봤고 몰랐던 것 같고 놀라웠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분의 언행을 다 알고 있었고 이재명 지키기에 그 중심 인물이었던 분이 이 이대경 씨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언행을 보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오늘이 현충일인데 바로 전날 하는데 바로 전날 임명을 했는데 천안함이 이게 자폭해가지고 조작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했던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던 사람이 이래승 씨입니다. 네.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라고 얘기한 이 아주 비과학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온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혁신 대상은 이재명 대표인 거지요. 그래서 이 겁이 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제대로 된 혁신위원장을 모셔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잖고 격이 있는 분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 권칠승 의원 같은 격이 있는 분도 보호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방법 없이 자기가 유탄을 맞는 거예요. 물론 그 발언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실수를 했지만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없었으면 수석 대변인이 이런 일을 덮어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석 대변인인데 이 대표께서 이런 일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쓰려 하다 보니까 과한 그런 잘못된 말들이 나오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 의원님 얘기는 한때 정치권에서 유행했던 이게 다 이제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라고 들리거든요. 혁신의 대상이라고 하셨고 어떻습니까? 아까 추후 인선이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알았고 이재명 지키기의 중심 인물이었다라는 게 여당의 논리입니다. 네. 뭐
국민의힘에서 뭐 충분히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마음껏 양껏 비판하십시오. 예, 일단은 뭐 저희들이 완전히 실패한 작품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조사 과정을 거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의 소행이죠.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꽁꽁 숨겨져 있었던 발언도 아니었고 네. SNS에 버젓이 올라와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실패한 인선이다. 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추후에 저희들이 잘 모시는 것으로 만회를 해야 된다. 다만 이 지점에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 이제 과도한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참사가 났을 때 이번 민주당처럼 적극적으로 하루도 넘기지 않고 사람 정리하고 또 저처럼 이 완벽하게 실패한 인선이었다. 이렇게 인정도 좀 하고 그렇게 좀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위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많은 비판이 있고 네. 혁신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민주당의 혁신의 방향도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진영의 이념으로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어찌 와가지고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인선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전적인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아까 권칠승 의원 또 말씀을 좀 주셨는데 많은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이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함장 같은 경우는 끝까지 비상적 상황에서 많은 군인들을 구하고 마지막 그 배에서 나온 분이 이분이에요. 이 위대한 군인을 최선을 다한 군인을 현장에서 부하들과 함께 많은 목숨을 구한 이 함장을 이렇게 현충일 전날에 이렇게 잘못된 언어로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군인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하시고 또 실수를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방탄위원회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일단 이재명 대표 리더십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이제 인선을 해야 되는데 혁신위원장 자리는 어떻게 좀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다음에 인선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가 될지 함께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들에게도 불과 하루 이틀, 네. 그 이틀도 채 안 되게끔 해가지고 인선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에 설명도 하고 또 이해도 구하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적어도 지도부 내에서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지금 이제 당에 알려지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원내 지도부라든지 또 당 그 최고위원회의라든지 또는 주요 당직자들로 이루어진 이런 지도부 차원에서는 적어도 인사검증이라든지 인사추천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좀 공론화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지금 현재 이제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있거든요, 당에. 네. 그러면은 장경태 혁신위원회와 우리가 지금 새롭게 출범시키고자 하는 이 혁신위원회가 어떤 차별성과 어떤 위상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역할과 어떤 권한이 부여되고 어떤 책임이 부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내 활발한 공론의 과정 없이 네. 이것이 좀 진행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낙마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더라도 혁신위원회의 어떤 역할과 권한 그리고 어떤 방향을 좀 지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당내 공론의 과정을 조금 더 거치는 것이 기왕 늦은 김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분들이 혁신위원장에도 됩니다. 재선이고 네. 정말 개혁적이고 할 소리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을 모시다 가면 전 민주당이 되살릴 것 같은데 옛날에 저희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오셨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잘 봐보십시오. 네. 굉장히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개방적이고 모든 걸 열어서 이렇게 당을 쇄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네. 민주당의 이번 이러한 것은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보호를 위해서 했다라고 밖에 보여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당이 했었던 것도 한번 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례를 참고하실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비판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제에 네, 저를 이제 자, 띄워주시는데, 선관위의 특혜 예. 채용 의혹 질문인데 감사 거부, 선관위 감사 거부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여당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 감사해야 된다 이건 것 같고 야당은 꼭 감사원까지 넣어야 되겠느냐. 국회에서도 할 거고 권익위도 하고 있고 검찰도 할 건데라는 논리 있거든요. 지금 선관위에서 이 독립성 운운을 하는데요. 네. 저는 선관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사례를 두 가지만 들면 네.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올 때 이 조혜주 씨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선관위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때 반대했어야죠. 이런 인사 오면 안 된다라고. 네.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나요? 두 번째,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내로남불이나 토착외구나 또 일합시다라든지 총선은 한일전이라든지 이러한 정치적인 구호였을 때 다 사용하게 해줬었거든요. 현수막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때 선관위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정치적 중립성을 다 훼손이 됐기 때문에 부정 채용 같은 공정하지 않은 이런 채용 같은 경우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인사 채용을 하면서 나온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무슨 관련이 있죠? 이 부분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 감사라야 제대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도 감사를 해서 문제 있으면 고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부서가 하고 있듯이 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법을 따지지 말고 우선 선관위가 그 중심을 잡고 바로 세우는 데 전 중요한 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을 따지지 말고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도 헌법도 있습니다만 각자 해석에 따라서 이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건 아주 명분이 있는 일이거든요. 정치적 중립성하고 상관없는 직원 채용에 대한 불공정성이잖아요. 네. 그런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해야 되고 또 선례도 있습니다. 2016년과 2019년도에 이러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감사원이 요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서야 유독이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느냐. 정치적 중립성 운운할 때는 이미 그전에 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일단은 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정 권한을 행사하거나 모든 것은 네. 법치주의죠. 즉 법에 의하지 아니한 권력의 행사, 행정 권한의 행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철저하게 기반해서 행정 권한도 행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네. 또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의 어떤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상실되고 견제와 감시의 눈 바깥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녀 채용 특혜, 자녀 채용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미 특혜 채용이 의심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수조사, 전 직원들에 대해서 채용과 관련된, 자녀 채용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받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가 한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헌법 조항도 있고 또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자면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감사원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죠? 국민들이 감사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감사위원회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 정부 감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돌격대와 같은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과연 감사를 해가지고 선거 앞두고서 이것이 공정한 감사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채용 비리를 철저하게 하되 감사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이미 수사와 전수조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이 저는 합당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을 부정 포함해서 채용이 네, 왜 말씀하시죠. 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라고 하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에 동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법치주의에 동의합니다. 네. 감사원법에 명확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도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헌법상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땐 이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충을 하는데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용을 해야 한다고 보고 두 번째로 선관위가 의뢰한 용역 보고서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인사 비위에 대한 감찰을 부당 간섭한다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는 용역 보고서를 이미 선관위가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정 채용과 관련돼서 이걸 가지고 감사원에 받니 안 받니 하는 것은 저는 지금의 선관위 입장에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요 부분 좀 말씀드리면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원법보다 더 상위법이 뭐냐면 헌법이 있죠. 헌법 97조입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즉 감사원의 감찰 행위는 행정기관에 한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행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부. 정부 조직법상 나열되어 있는 중앙행정관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하게 헌법에 실려 있는 헌법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네. 조금 전에 이제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던 여러 가지 어떤 유권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에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라고까지 김기현 대표가 비판을 하시던데 그렇지가 않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 정치하는 모든 집단에게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제기관입니다. 규제기관. 규제기관을 대하는 정치 집단, 즉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냐 이런 불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여러 불편한 지점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사례를 민주당 보고 들으라 그러면 민주당도 한도 끝도 없이 편파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제기관입니다. 선거에 관한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라는 측면도 좀 한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마이크 찰 때 성 의원님께서는 싸울 게 별로 없을 거라 하셨는데 싸울 게 좀 많아 보이는데 잠깐 정리하면 제가 좀 찾아봤더니 대체로 여당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도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의 권한을 강조하는 편에 서 있었고 또 감사원을 통해서 선거 관리 담당하는 선관위의 입김을 행사할까 우려하는 쪽이 야당이었거든요. 아까 성 의원님께서 그때는 말씀하셨는데 DJ 정부 때는 또 한나라당에서 오히려 선관위 감사를 빼자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민주당이 지금과 반대 논리를 펼치기도 했거든요. 이번 어떤 논란을 계기로 좀 들여다보면 감사원법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해석의 영역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결론을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까? 정치권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립을 해나는 것은 뭐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네. 그건 가야 되고요. 직무와 관련돼서 부정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감사가 가는 게 맞겠지요. 왜냐하면 국가기관도 네. 서로 견제와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주시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여러 선례가 있어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했잖아요. 네.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 대장동하고 깊이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조혜주 씨 같은 이런 분들은 정말 민주당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부정채용 이런 것은 공정과 관련된 겁니다. 네. 보편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전에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선관위도 자청해서 받아야지 이것을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지고 받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둔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두둔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둔한다고 두둔되어질 그런 지금 성격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미 고발을 통해서 수사에 착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 손톱만한 의혹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네.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야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자, 이쯤 되면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지점들은 소위 말해서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헌법기관으로 남아있는 선거관리위원회든 지금 감사를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감사원조차도 그러면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죠? 감사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치적 네. 편파성 또는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로 평가받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든 감사원이든 두 헌법기관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헌법기관들을 어떻게 하면 견제와 감시로부터 멀어지지 않을지 그러한 고민들을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대고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도 네. 다르지 않을 선관위 거다 생각합니다. 논란 관련해서는 저희 정치부 권남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덧붙여서 두 분 말씀을 한번 붙여보시면 이번 사안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통위원장 얘기인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후임자로 지금 언론에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이자 MB정부 전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특보가 사실상 내정이 됐다까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그대로 전하면 MB 시절 언론 탄압을 재현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직 내정 단계입니다만. 저는 뭐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 예, 아직 뭐 인사라고 하는 것이 추측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답변이신데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집권당의 바로 앞전에 정책위 의장을 하셨는데 저는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혹여 대통령실 차원의 어떤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입니다. 이런 이제 생각.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성일종 우리 의장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뭐 상상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 장악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제 이 뭐 MBC, KBS, 요 YTN도 마찬가지죠. 엉망진창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완전히 뭐 방송이 그냥 뭐 이 집권 여당의 나팔수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는데 사실은 그때 말하자면 이동관 이분이 이명박 정부의 홍보수석하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한 측면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나 다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분을 다시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한다?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내년 선거 이기기 위해서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조차도 다시 등용을 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 중립성 보장받아야 될 방송 여러 언론 방송사들을 말하자면 또 평지 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네. 순리대로 하셔야 됩니다. 순리대로. 절대 순리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큰 코 닥칠 거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어느 말씀을 분을 드리겠습니다. 임명해도 비판을 하시겠지요.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상당히 평이 좋은 분이에요. 깔끔하고 어떤 그렇게 흠결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어느 누구를 갖다 놔도 이렇게 하겠지요. 언론의 편향성이야말로 민주당이 할 말이 있습니까? 옛날 광우병 같은 거 선동할 때 그 언론들이 어떻게 했지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드 같은 거 했을 때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논리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 어떻게 했었지요? 정말로 이 언론에 대해서 장악했던 것은 노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편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 정부의 5년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오든 저는 이 언론에 대해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세워야 되는 것은 새로운 방통위원장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그러면 말씀 네. 드리자면 제발 순리대로 하십시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가 아니고 순리대로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이미 15년 전의 인물입니다. 15년 전에 이미 평가가 끝난 분 아닙니까? 그런 분 다시 등용해가지고 그 무리입니다. 순리대로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등등 관련해가지고 광우병 말씀들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광우병 그 사태 때문에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 길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었는데 그때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30개월 이하 미국소가 수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언론과 야당과 시민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30개월 이상 된 미국 소가 수입이 돼가지고 미국 소가 30개월 이상이 되면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30개월 이하 소에게는 그런 광우병을 일으키는 단백질 물질이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국산 소가 30개월 이하 소가 수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광우병 때문에 무슨 뭐 괴담 퍼뜨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30개월 이하 소가 수입이 민주당 됐다니까. 의원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지합니다. 과학을 몰라서 하는지. 그러면 30개월 이상 소를 먹은 미국인 중에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최근에 광우병 생겼지 않습니까? 미국에. 30개월 이상 먹은 전 세계 사람 중에서 광우병 걸린 의학적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민주당이 30개월 미만의 소를 가져오게 해서 국민보호했다라고는 이런 궤변이 어딨냐는 거예요. 정말로 민주당이 과학의 눈으로 네. 정치가 과학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있잖아요. 절대 양보하거나 절대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절대 타협,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주권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역사고. 그리고 이 네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지금 과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30개월 이상 된 소에게는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 확률이 과학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것을 원천 봉쇄시켜 놓은 거예요. 만에 하나 광우병 소가 들어와 가지고 네. 우리 국민 중에 몇 명이라도 걸렸다면 책임질 겁니까? 책임을 아니, 져야 세계에서 되는 한 것이 명도 안 걸렸어요, 전 의원님. 제가 일단 예를 이해를- 들면 아니 네. 전 의원님 후쿠시마 세계에서 오염수 같은 한 경우도 명도 광우병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미국에서 여기까지만 광우병이 들어야 걸려가지고 수입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도 지금 광우병이 생긴 겁니다. 네.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소가 생겼을지 모르나 먹어서 아니 30개월 이상 소를 먹어가지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한민국 있어요? 자, 없잖아요. 여러분도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두 국민의 분은 생명과 매주 재산을 화요일 날 안전을 위해서는 뉴스에서 좀 또 과할 뵐 수가 정도로 있거든요. 해야 됩니다. 네, 전 과할 의원님, 정도로. 네, 제가 지금 난처한데, 자 아까 안 싸우신다더니 뭐 끝에 제가 껴들 시간도 안 주시고 두 분 격론하셨습니다. 의원님 아까 혁신위원장 추천하신다 그러는데 유효하신 거죠? 전재수 의원님. 야, 좋습니다. 예, 아니, 아까 전 의원 무지하다고 가시면 하셔가지고. 아주 잘하실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매주 화요일 또 뉴스앤 이슈에서 뵐 수가 있습니다. 자, 성일종 의원님, 또 전재수 의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